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조금씩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던 미국과 서방 국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나토의 무기 자원이 한정적이다 보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심지어 유럽연합이 약속한 탄약 100만 발 지원 계획이 사실상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우크라이나를 망연자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27개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약속 기한인 올해 6월까지 100만 발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는 때 EU 외교수장 격인 그가 직접 이를 인정한 건 사실상 처음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전장에서 러시아와 싸워야 하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탄약 수급은 그야말로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특히 EU가 약속한 155포탄은 전선에서 매일 6천에서 7천 발의 탄약이 사용돼 탄약 보급이 전략적으로도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EU가 약속한 대로 100만 발의 탄약이 올해 6월까지 지원될 경우 최소 반년간은 우크라이나가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EU의 외교 수장조차 어려울 것 같다는 뜻을 피력하자 기회는 이때다 싶었는지 이 틈을 노리고 러시아가 대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약해진 틈을 타 러시아는 밀리던 동부전선에서 동시다발적인 대반격을 시도했습니다. 러시아가 노리는 지역은 동부전선의 요충지 아우디우카입니다. 러시아는 이 지역을 집요하게 노려왔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못지않게 러시아도 힘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당초 이 지역을 빠르게 돌격하여 장악하려고 기갑부대를 동원해 대대적인 공세를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러이사군의 대규모 기갑 웨이브는 아우디우카의 단단한 방어력에 막혀 큰 손실을 봤습니다. 하얀색 점들은 전부 대전차 지뢰인데요. 러시아는 이 대전차 지뢰를 끝내 해결하지 못해 그냥 밟아서 통과하는 전략을 선택합니다. 대전차 지뢰를 밟아서 통과하다니 러시아군의 아우디우카 공세는 데스 웨이브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무지막지했습니다. 결국 공세 몇 번 만에 러시아군 기갑 수백 대가 그냥 증발해버렸습니다. 이처럼 손실이 너무 커지자 러시아는 포위전으로 전술을 바꾸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 입장에서도 힘에 부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은 지뢰밭을 향해 돌격하는 러시아군 기갑부대의 모습입니다. 아우디우카 전투 한 달여 동안 우크라이나 중장비는 16대밖에 파괴되지 않았지만 러시아군 중장비는 221대 파괴되었다고 하니 단순 교환비만 따져봤을 때도 러시아 기갑부대의 아우디우카 공세가 얼마나 성과 없는 공격이었는지를 말해줍니다. 러시아군은 아우디우카 전투에서 블레다르 전투 그 이상의 기갑 손실을 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오신트의 주장에 의하면 러시아군은 기갑 300여 대와 6천 명의 사상자를 내고 아우디우카에서 2km 정도 진격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인명피해이며 파멸적인 손실을 본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손실을 보고서 러시아는 겨우겨우 아우디우카를 포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긴 했습니다. 최근 아우디우카 전투는 아우디우카 북쪽 마을에서 벌어지는 중으로 러시아군은 정면 돌파 대신 포위전을 노리고 있는데요. 아우디우카 정면 돌파는 엄두를 못 내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러시아는 아우디우카를 포기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기갑 손실을 봤기 때문에 더 이상의 무지성 전차 투입은 불가능해졌죠. 결국 기갑 웨이브 대신 스톰지라고 불리는 보병부대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해 전술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러시아군의 공세는 더 적은 기갑부대에 더 많은 보병을 투입하는 하이브리드 공격 대형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반미트 파도라고도 부릅니다. 이처럼 러시아의 공격 패턴이 기갑 웨이브 대신 보병 중심으로 바뀐 이유는 초반 공세에 너무 많은 기갑부대를 잃은 것과 라스푸티차 때문에 땅이 진흙으로 바뀌어 대규모 기갑부대를 투입하기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보병의 전력은 어떨까요? 러시아군의 스톰지 보병 러쉬는 저열한 장비와 부실한 훈련, 빈약한 의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큰 결과를 못 내고 쓰레기처럼 해체되고 있다는 후문도 들립니다. 보시는 모습은 러시아군이 침투한 폐허를 향해 기관포를 난사하는 브래들리 장갑차인데요. 방어를 하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기갑 웨이브보다 보병을 상대하는 것은 더 쉽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방어선을 튼튼하게 지키면서 러시아군 기동로를 괴롭히는 방식으로 방어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드론 정찰로 기동로 중간중간에 있는 러시아군 기갑 차량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스톰지 보병 러쉬를 하더라도 기동로 전체를 걸어서 움직이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장갑차를 전장의 택시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대전차 자폭 드론으로 러시아군 장갑차를 노리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자폭 드론이 러시아군 장갑차를 파괴하다 보면 보병 부대가 수 KM을 행군하는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러시아군의 보병 전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은 러시아가 기갑부대 대거 투입 전술에서 보병과 장갑차 투입으로 전술을 바꾸었는데 러시아의 스톰지 보병 부대는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러시아군은 손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몰려오는 러시아군을 방어하려니 우크라이나군도 죽을 지경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서방 언론들은 러시아의 대공세 실패로 겨울 전황은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분위기라며 올겨울 우크라이나 전선에는 큰 변화는 없을 듯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두 나라 군대가 모두 탈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지자들은 미 정부가 탱크와 장거리 로켓, 전투기 등을 서둘러 지원했다면 상황이 달랐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지연되면서 대반격 시점이 늦춰져 러시아가 대비할 시간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NATO 당국자는 러시아가 병력과 자원 부족으로 겨울 공세를 강화하기 어려우며 기동력이 우수한 우크라이나가 유리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하지만 EU의 실탄 지급이 신속하게 되지 않을 경우 우크라이나군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쟁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인구가 3배나 많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유리하다고 전망합니다. 러시아는 매달 1000기 이상의 장거리 자살폭탄 드론을 생산하는 공장을 지었으며 1950년대 및 60년대에 만든 탱크들까지 동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이번 겨울 동안 러시아의 탄약과 드론을 소진시킨 뒤 반격을 해야만 합니다. 현재로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휴전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이처럼 전쟁은 답보 상태에 빠져 있지만 한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 기업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려고 다양한 각도로 논의 중입니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핵심인 공항 재건 사업을 한국공항공사와 현대건설이 맡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재건 사업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납기일을 정확히 맞추는 것으로 유명한 한국은 재건 사업의 적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공항공사와 현대건설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국제공항에 터미널 및 활주로 재건 및 인프라 확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두 회사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키이우 보리스필 수도공항공사와 보리스필 수도공항 인프라 확장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보리스필 공항 인프라 확장 사업은 약 1조 3천억 원 규모로 우크라이나 수도 최대 관문인 키이우 국제공항의 터미널 및 활주로를 재건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운영 컨설팅과 국제교육 훈련, 공사의 안전장비 등을 제공하고 현대건설은 프로젝트를 위한 설계 조달 시공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기업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포스코는 우크라이나 재건의 일환으로 모듈러 마절러 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포스코는 우크라이나 미콜라이우주 비탈리 김 주지사와 스틸 모듈러 제조시설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는데요. 미콜라이우주는 우크라이나 내 유일한 투자 자산인 포스코 인터내셔널 곡물 터미널이 있는 지역이며 비탈리 김 주지사는 고려인이자 현지 유망 정치인입니다. 고려인 출신인 비탈리 김이 스틸 모듈러 제조시설을 적극 유치하려고 애써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스코가 이처럼 모듈러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재건 사업이 빠르게 이뤄져야 할 부분이 주택, 학교, 병원 등 사회 기반 시설인데 모듈러 사업이 전후 복구에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모듈러 구조물은 블록처럼 조립하는 공법으로 공사 기간을 최대 60%까지 단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속한 모듈러 사업을 위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그룹의 사업 역량을 한데 끌어모을 예정이냐. 포스코의 철강 제품, 포스코어 앤드시의 엔지니어링 기술,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현지 네트워크와 교섭력 등 그룹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어벤져스급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처럼 한국 기업들은 한번 하기로 하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재건 사업을 해내기에 우크라이나는 지금 한국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 라디오 매체 폴스키에고 라디아24는 폴란드가 한국에서 24조 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하면서 12조 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해줬는데 폴란드가 애초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24조 원 지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부 한국 언론들도 폴란드가 20조 원 이상의 금융 지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수출금융 한도를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가 제기된다는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폴란드 재무장관은 즉각 한국에 추가 대출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고 부하슈차크 부총리 겸 국방장관 또한 방산 수출 20조 원에 대해 한국의 금융 지원을 요청한 적 없다며 이례적으로 적극 해명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 언론의 보도 내용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폴란드에 대한 1차 12조 지원은 검토 중이며 2차 계약을 앞두고 20조 원 지원은 논의조차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한국방위사업청에서도 이와 관련해 다소 성급한 우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내 방위사업 박박사 1호로 잘 알려진 최기일 한국방위산업연구소 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제방산거래에서 미국을 제외하면 정부의 금융 지원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고 미국도 정부 차원의 해외 원조와 방산 기업의 로비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금융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이미 방산을 수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만큼 이를 문제 삼아 수출의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구나 방산 교역에 있어서 후속 군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60에서 80%에 달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이번 폴란드 수출은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라는 의미까지 더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금융 지원이 계약 자체를 흔들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일각에서는 계약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뒷졸트나 모라토리엄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폴란드는 동구권의 중심 국가인데다 신용 등급도 나쁘지 않아 아직까지 모라토리엄을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폴란드의 신용 등급은 국제 3대 신용평가기관인 S&P, 무디스 A, 피치 A 등으로 평가받고 있어 비교적 양호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방산업계에서는 한국에서 대출 한도를 증액해 폴란드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우세한데요. KAI 강구영 사장도 최근 가진 기자회견에서 FA50 수출의 경우 적어도 3배 이상의 후속 군수 시장이 보장된다 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폴란드는 한국에 대출을 요구하며 금융 갑질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방위산업 이외에도 폴란드가 추진 중인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폴란드가 계획하고 있는 초대형 신공항 건설에 한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폴란드 신공항 사업에 대한 7,500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 계획이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타당하다는 의견을 얻었습니다. 인천공사가 폴란드 신공항 STH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폴란드 신공항 사업은 현재 시설 포화 상태인 바르샤바 쇼팽 공항을 대체해 중통부 유럽 허브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총 14조 원 규모입니다. 이 공항은 수도인 바르샤바에서 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바라누프의 활주로 이본과 코터미널 1동 규모로 오는 2028년 개항 예정인데요. 신공항이 문을 여는 순간 연간 2천만 명이던 공항 수용 능력은 4천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이 사업은 기존 폴란드의 관문인 바르샤바 쇼팽 공항을 대체하는 것은 물론이며 장기적으로는 중동부 유럽 최대 규모의 공항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의 목표는 연간 1억 명이 이용하는 공항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완공되면 그야말로 유럽 최대 메가허브 공항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공항 프로젝트는 공항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공항과 함께 연결될 철도, 도로, 도시개발 등 광범위한 인프라 개발은 물론이며 복합 운송허브 STH에 대한 구상까지 함께 진행되다 보니 전체 사업 규모는 74억 유로, 하나약 10조 원이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프로젝트의 건설 과정과 건설 이후 운영까지 한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국내 기업이 대거 참여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폴란드 신공항 프로젝트가 특히 한국에게 의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1년 당시 폴란드 신공항 건설 자문 사업을 놓고 한국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일본의 나리타 공항이 맞붙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의 선택은 인천국제공항공사였습니다. 유럽 최대 공항을 짓기 위한 롤모델을 선택하는 자리에서 나리타 공항을 꺾은 것입니다. 이는 유럽에서도 나리타 공항보다 인천공항의 시스템이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며, 나아가 건설, 산업 인프라 전반에서 일본보다 한국이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후 폴란드는 한국과 거의 모든 산업 전반에 걸친 협력을 추진하게 됩니다. 신공항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폴란드는 최대 폐기물 소각로 건설 프로젝트 역시 한국에 맡겼습니다. 이것은 수도 바르샤바 시민 177만 명 중 56만 명이 버리는 생활 폐기물을 소각한 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전기와 지역 난방으로 공급하는 자원회수시설 공사인데, 이것을 한국이 수주한 것입니다. 포스코 ENC는 바르샤바 소각장 건설 프로젝트의 설계부터 시공, 운영 단계까지 최신 건설 기술인 7차원 건설 정보 모델링, 즉 BIM을 적용해 소각장을 짓고 있습니다. BIM 빌딩 인포메이션 마더링은 3차원 정보 모델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전 생애 주기에 거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해 설계 시공에 활용하는 기술로, 기존의 2차원 도면으로는 어려운 설계 시공 유지 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포스코 ENC는 바르샤바 소각장 건설 현장에서 설계 차원의 3D를 넘어 공정관리, 원가관리, 공장 자동화 자재 조달 관리 등 모든 영역의 BIM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 이 폐기물 소각로가 준공되면 폴란드 최대 규모의 소각로가 완성되는 것인데요. 유럽연합에서 폐기물 소각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럽에서 지속적인 소각로 발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유럽 국가는 폐기물 소각 시설이 보편화돼 있지만 동유럽 국가들은 지금까지 매립 위주였습니다. 이제 막 동유럽 국가들도 소각 시설을 도입 정착하는 단계인데, 한국이 폴란드에 건설한 첨단 소각장을 본다면 앞으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발주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폴란드는 방위 산업 외에 다양한 핵심 산업 인프라 건설 역시 한국에 맡기고 있습니다. 자칫 한국에 제때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거나 대출을 해달라는 등 금융 갑질을 하다가는 폴란드 산업 전체가 멈출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더구나 폴란드는 미래가 걸린 사업 역시 한국과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의 최인 적국으로서 전쟁이 종료된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시작될 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벌써부터 중국,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마저도 폴란드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 정부 기관과 공통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는 폴란드 투자무역청과 공통사업개발, 사업 내용, 공유 등 협력을 위한 MOU를 맺었는데요.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한 유럽 내 거점이자 신공항, 열병합발전소, 원자력발전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입니다. 폴란드가 방위산업 외의 모든 산업 전반에 걸쳐 한국과 협력을 결심한 계기가 있습니다. 지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과 K골 계약할 당시 폴란드가 내세운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한국군이 사용하는 전차와 통일하게 생산해달라. 이것이 폴란드 실사단이 창원 공장을 방문해 실사한 이후 내놓은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사실 국가마다 지형과 기후 등이 다른 탓에 동일한 장비라도 옵션을 조금씩 달라집니다. 다양한 파생 버전이 생겨나는 이유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사용하는 전차와 완전히 통일하게 만들어달라는 폴란드의 요구는 이례적이었습니다. 폴란드 측이 이런 요구를 한 이유는 창원 공장의 생산 기술과 품질 관리 능력에 엄청난 감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생산 설비와 품질 상태를 눈으로 확인한 폴란드 당국자는 더도 덜도 말고 딱 이만큼만 해달라라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품질에 대한 엄청난 신뢰가 쌓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일화입니다. 이런 신뢰가 생겼으니 신공항, 소각장,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등 일본의 손을 뿌리치고 한국과 손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에 한국은 완벽하게 부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는 방위 산업을 넘어 국가 모든 산업 인프라에 한국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대졸이 없다. 폴란드 르제르코프스카 재무장관. 폴란드 내에서 한국의 무기를 사기 위해서 24조 원을 대출받았다는 말이 나오자 폴란드 재무장관이 폴란드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마리우스 부아슈자크 국방장관도 한국에서 차관으로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무기 계약을 할 때 엄청난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폴란드 내 보도와 국내 일부 보도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천명한 것입니다. 지난 19일 폴란드 르제츠코프스카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과 관련하여 폴란드 경제가 직면한 도전이라는 제목의 포럼에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서 군사장비 구매를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청중의 질문에 장관은 폴란드가 그러한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총리의 마지막 방한 이후 발생한 일종의 언론 혼란이라고 말하며 한국에는 대출이 없다고 그녀는 확답했습니다. 폴란드는 그동안 어떤 무기 도입보다 한국 무기의 도입을 가장 시급한 중요한 과제로 보고서 한국에게는 대출 없이 무기 도입을 진행해왔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에 수출한 무기류 수출액이 지난해부터 지난 4월까지 7억 5,200만 달러 9,600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무기 수출로 폴란드는 우리나라의 5대 무역 흑자국이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전자대금만 벌써 6천억 원을 입금했고 지난해 FA50 구매비의 30% 1조 2천억 원을 수출 계약을 맺은 지 단 2달 만에 이례적으로 한국에 지급했습니다. 졸란드는 KF21분 당금 8천억 원을 5년이 넘어도 안 내고 있는 인도네시아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올해 국방비를 GDP 대비 4%까지 끌어올려 나토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향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GDP 대비 2%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폴란드는 이에 2배가 넘는 4%까지 올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폴란드가 국방비 예산을 올리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한국으로부터 무기 도입을 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폴란드는 국방 예산을 늘려 한국의 무기를 대출이 아닌 현금으로 사겠다는 것입니다. 폴란드는 한국 무기를 도입하는데 진심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폴란드를 단단히 무장시키고 유럽 국가들의 무장 강화에 놀라운 힘을 전해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16일 폴란드에 K전자 6대를 전달했는데 폴란드 국방부는 기존 납기인 오는 9월보다 약 2개월 앞서 K전차 6대가 폴란드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올해 주겠다는 28대 조커를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납품하는 것은 연내 협상될 이자 공급 계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방산 기업들의 마케팅과 폴란드 매체의 콜라보가 유럽의 수출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면서 배 한국이 수출 대국인지를 말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K전자를 만드는 현대로템은 폴란드의 대표적인 군사 매체 디펜스24의 기자들을 초청해서 현대로템 창원 공장에서 K전차 시승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디펜스24에서 전자와 기갑 부문의 기사를 쓰는 데미안 라트카가 K전차를 직접 타보고 영상을 몰렸는데 그는 오래전부터 K전자의 팬으로 직접 타보고서는 더욱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잠시 후 K탱크를 타고 이 기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시험 운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K의 주요 장점은 상대적으로 무게가 가볍고 도로와 야전, 심지어 물속에서도 모두에서 높은 이동성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탱크의 에어 서스펜션은 어려운 지형과 고속에서도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승무원이 필요로 할 때나 지형의 상황에 따라 차량을 낮추거나 올리고 기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세계 수준의 자동차 전자장치도 주목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 지휘관과 수직 주포에는 모두 주 조준경과 파노라마 계측기의 이미지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세트가 있습니다. 지휘관의 관측 조준경은 지휘관과 수직 주포 간의 상황 인식 및 조준 작업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정면 장갑 능력은 다른 유사한 전차의 구조와 동등한 수준입니다. 포탑의 측면 및 지롱 장갑은 반응 보호막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제조업체 관계자는 탱크 전체 장갑의 추가 강화가 소프트킬 능동 보호 시스템이며 궁극적으로 한국형과 같은 하드킬이기도 하다고 강조합니다. KPPL 버전의 전차는 현재 전차에 비해 구성들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세부 사항은 현재 폴란드와 한국 측 사이에서 협의 중입니다. 폴란드는 실제로 한국 측에서 탱크 자체를 구매하지 않고 주로 기술 협력과 소위 130대포로 무장한 무인 포탑이 있는 기계가 될 K 전차의 후속 프로그램에 협조해달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반면 승무원은 차체 전방의 캡슐형 승무원실로 이동하여 나머지 차량 공간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됩니다. KPPL 버전의 전차는 현재 전차에 비해 구성들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나는 이 전차가 매우 인상적이며 직접 운행해볼 기회가 주어질 때 이 차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폴란드 군대에게는 여러 측면에서 매우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KEPL과 같은 추가 개발이 이미 예상되며 최종 구성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디펜스24의 에디터 데미안 나트카는 KE 전차를 직접 타보고 큰 인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무인 포탑이 있는 KE 전자의 후속 프로그램에 폴란드가 협조해달라는 초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즉 한국의 차세대 전자 K3전자까지 거론한 것입니다. 그가 말했듯이 폴란드에서는 지난 15에서 16일 제주군사기술학회에서 현대로템이 공개한 K3전자 기본 청사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블로그가 이를 소개하자 폴란드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은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폴란드 매체 WP텍는 KE전자의 후속 K3전차가 개발된다는 소식을 보도하며 폴란드는 1000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후속작을 만들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K3는 폴란드가 1000대나 도입한 KE전차의 심층 업그레이드 패키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루마니아 매체 디펜스 루마니아도 한국이 차세대 탱크의 개념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K3는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서 선택적으로 유인 또는 무인이 될 수 있으며 K3전자 포탑에 대구경 12.7기 관총이 장착된 원격 제어 무장 스테이션이 설치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보호 시스템의 활성 하드킬 및 수동 소프트킬 광전자 센서는 포탑과 탱크 본체에 있고 이 탱크에는 360도 범위를 커버하는 4개의 에미사 레이더 안테나도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유럽의 차세대 전자 개발에 독일과 프랑스가 삐걱거리면서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 상황의 놈이자 한국의 KE 전차뿐만 아니라 K3 전차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차세대 전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코의 군사매체 아르마드니 즈프라보다즈는 최근 놀라운 제목의 보도를 내놨습니다. 유럽의 무기에 대한 재물 수 없는 굶주림 한국은 불과 3개월 만에 채울 수 있지만 미국은 몇 년의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매체는 미국과 유럽의 군수 공장은 늘어나는 현대식 무기 생산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시아의 군수 강국에게 유럽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유럽 무기회사의 제품에 관심이 높아졌지만 생산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의 국가들은 무기에 대한 굶주림을 겪고 있는데 한국무 기산업에는 반가운 기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오랜 동맹국이라 기존 무기들과 호환이하이 되고 무엇보다 국가의 성숙도 때문에 많은 무기가 세계적 수준이며 북한과의 긴장으로 인해 국가 무기고의 수용 능력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 제코 언론은 폴란드가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전차 중 하나인 한국의 KE 전차를 주력 전차로 삼아 총 180대가 한국에서 몰 것이라면서 체코군도 독일제 레오파드 1을 사용할 수 없다면 한국산 전차로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폴란드가 주문한 K239 천무도 흥미롭다며 노르웨이와 스페인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에서 맹활약한 하이마스의 효용성이 상당하다고 말려지면서 하이마스는 주문 생산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이보다 화력이 센 한국산 로켓 천무는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산 무기에 대한 명성은 지금 폴란드를 거쳐 유럽의 각국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가 많은 돈을 빌려서 한국의 무기들을 사려 한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분명 폴란드는 현금을 먼저 지불하며 진심으로 한국산 무기들을 신속히 도입했고 이는 그동안 절대 뚫기 힘든 유럽의 방산 시장에 한국산 무기가 들어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재빨리 한국산 무기 도입에 성공한 폴란드는 앞으로 KF-21과 K3전자 등에서도 한국에게서 파트너로 인정받아 함께 개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유럽에서 한국과 같은 방산 강국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한국 KEPL 전차를 강화할 기술은 무엇입니까? 폴란드 디펜스24. 폴란드의 대표적인 군사 매체 디펜스24가 22일 이일성 현대로템 군수사업 담당 부사장과 KE 전차 기술의 폴란드 이전에 대해 인터뷰한 보도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디펜스24는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탱크의 높은 효용성에 대해 입증되었다며 현대 자동차 그룹의 일부인 현대로템과 협력하며 한국에서 구현할 장갑 기술 개발 방향을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이 매체의 인터뷰 방송은 이러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지난 40년간 주력 전차 기술을 개발해왔으며 KE는 현대로템이 제작하는 국산 전차입니다. 현대로템의 독자적인 주력 전차 기술을 바탕으로 한 PGG와의 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로템 구성원들이 PGG그룹 및 암몬 에이전시와 논의 중인 세부 사항을 위해 메인건, 무장 서스펜션 유닛, 자동 로딩 시스템 등 KEPL의 주요 부품들의 기술을 이전하고 KEPL의 많은 부품들이 폴란드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몰 수 있듯이 전장에서 전차의 역할은 항상 매우 중요하며 과거에 비해 몇 가지 요소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갑 방어보다는 능동 방어 체계가 필요하고 디지털 체계에 기반한 협동작전 능력이 필요하고 민첩한 기동성과 보다 정확하고 강력한 화력이 필요합니다. KE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기동성과 화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현대로템은 PGG 그룹과 함께 세계 최고의 주력 전차를 완성하기를 희망하며 현대로템은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현대자동차 그룹의 R&D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차세대 전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기능, 인공지능 기반 무인 시스템 및 개선된 장갑 안티드론 시스템, 130주포 및 최첨단 전장 관리 시스템 등 여러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매우 유용하고 효과적인 주력 전투 탱크를 위한 핵심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동성, 화력 및 보호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룹의 일원으로서 특히 모빌리티 분야에서 현대자동차 그룹의 첨단 기술을 협력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차세대 멤버 탱크 등 미래 무기 체계를 위해 인공지능, 로봇, 무인 체계, 에너지 등 미래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소와 협력하여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무인 시스템, 모빌리티 등의 분야를 활용하겠습니다. 현대로템은 지난 16일 KE 전차 6대를 폴란드에 넘기며 모레 예정된 28대를 3개월 앞서 모두 납품했고 2024년에 56대, 2025년 96대 등 180여 대를 한국에서 생산해 납품할 예정입니다. 1차 계약한 180대는 긴급 소요 분량으로 우리 육군이 사용하는 버전을 최소한의 설계 변경으로 납품한 모델입니다. 이후 820대는 폴란드현 모델 KEPL로 공급될 예정인데 무려 15조 원에 이르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폴란드 내에서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KEPL은 폴란드가 원하는 사양을 적용하고 현대로템에 업그레이드된 기술이 들어가는데 이 중에 320대는 국내에서 생산돼 납품되고 나머지 500대는 현지 생산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폴란드는 KEPL에는 원격 조종기관 흥난 RCWS과 함께 러시아 미사일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KE 전차의 방법을 감화시킬 대전차 로켓 및 미사일 방어체계 등이 더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무장체계와 방어체계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만을 기대했는데 현대로템 이희성 부사장은 폴란드를 흥분시킬 놀라운 이야기를 꺼내들었습니다. KE 전차는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현대자동차 그룹의 첨단 기술이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의 로봇과 무인체계에 대한 놀라운 투자가 큰 주목을 받고 있기에 폴란드는 KEPL에 현대자동차의 신기술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환호했습니다. 이 영상에 이희성 부사장의 인터뷰와 함께 현대자동차의 로봇이 등장하자 폴란드 네티즌들은 브라보, 폴란드군을 뽑아줘 흥미로운 선택입니다. 우주에서 동명인이 나오는 공상과학 영화처럼 들립니다. 나도 똑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외계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로봇이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현대자동차의 미래 기술로 KEPL 영화이 어떻게 진화할지를 기대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20일 증장기 사원 전략 발표에서 10년간 109조를 투자해서 2030년에는 전기자 200만 대를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현대차 그룹은 로봇 사업을 위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입수하고 지난 8년간 200여 개 스타트업에 1조 3천억 원을 투자하며 로봇과 AI,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에서 앞서가는 전략을 퍼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현대차가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고 미래 모빌리티 사업의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더해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미래 첨단 무기까지 만든다는 숨겨진 전략이 있었습니다. 현대로템은 KEPL을 비롯해 K3전차의 최첨단 기술을 넣는다고 했는데 폴란드는 KEPL을 자국에서 생산하면서 K3전자 개발에도 자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가 KE 전차를 대거 구입한 이유통 하나는 가장 훌륭하고 가장 빨리 나올 것이라 예상되는 K3전자 때문일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K3전차에는 고출력 레이저 대포와 드론까지 탑재되어 주변 정찰 및 미사일 공격을 지원하고 스텔스로 변신해서 적의 레이더에도 탐지가 안 되도록 설계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K3 전차가 실전 배치되면 전차 강국 미국, 독일, 러시아를 뛰어넘는 최강 전자 강국이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K3 전차에 결합되어 운용되는 현대로템의 미래 무기에 폴란드는 주목하고 있는데 쿠름에 가장 놀랍다고 하는 것이 바로 고기동 트랜스포머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도로에선 4개의 바퀴로 달리다가 헐짐에서는 2발로 이동하는데 양쪽에 기관춤과 소구경 로켓포가 장착되어 놀라운 기동력과 공격력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감철로 되어 있어 웬만한 소총에 끄떡없는데 미사일이나 RPG-7 같은 대전차 무기를 맞춰야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치나 장갑차보다 굉장히 작아서 명중시키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로봇을 보고 마치 공상과학 영화나 컴퓨터 게임에 등장하는 트랜스포머 같다 고 했는데 개발진이 게임 메탈기어 솔리드에서 실제로 명감을 얻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미 이 로봇은 2021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3년 후입 2026년에 완성될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현대로템은 지난 2005년부터 무인 차량 개발을 시작했는데 현대로템이 개발한 대표적인 무인 차량은 전기로 가는 HR 세르파입니다. HR 세르파는 6륜 전기 구동 체계를 갖추며 360도 제자리 회전 능력 등 뛰어난 기동성을 발휘하는데 경호 경비, 감시 정찰, 물자 환자 후송, 화력 지원, 폭발불 위험불 취급 탐지, 특수 임무 등 어떤 장비를 탑재하느냐에 따라서 다각도로 계열화가 가능합니다. 현대로템은 HR 세르파를 개발하며 쌓은 기술력으로 다목적 무인 차량을 만들었습니다. 다목적 무인 차량은 임무에 따라 다양한 장비를 탑재하고 운용할 수 있는 ET 이하 원격 무인 운용 차량입니다. 주야간 4KM까지 탐지가 가능한 카메라가 장착돼 사용자가 원거리에서도 별도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어 GOP와 DMZ, 해만 지역과 같이 광범위한 경계 지역에 정찰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현대로템이 미국 연구소 뉴호라이즌 스튜디오와 함께 개발하고 있는 4개의 발에 바퀴를 장착한 DOSS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DOSS는 바퀴로 달릴 수도 있고 장애물이 있을 땐 사족 보행으로도 이동하는데 산악 지형에서 감시 점찰은 물론 화력 지원 부상자 후송과 불자 수송, 폭발불 담지 및 제거, 심지어 달 탐사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K 전차에 이어 K3 전차를 개발하면서 이와 함께 전장에서 싸울 수 있는 미래 첨단 무기 개발에 박자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K 전차를 대거 도입한 폴란드가 만막 K3 전차 개발을 함께 한다면 규모의 경제 효과로 생산 단가가 떨어져 더 낮은 단가에 생산 및 수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쫄란드를 교두보로 유럽 국가들에게 수출된다면 앞으로 나토 표준 전차는 한국산 전지가 될 것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전장에서는 공상과학 영화에서 물법한 무기들이 대결할 것이라고 했는데